오늘은 34장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33장에서 배웠던 그래프인데 이게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단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인 이 세 곡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것은 물가 수준과 산출량이 많은 평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기적으로는 이 세 곡선이 만나는 A점에서 균형점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33장에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이 총 수요 곡선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효과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33장에서 배웠던 툴을 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개념은 세 가지인데 유동성 선호이론, 승수효과, 자동 안정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33장에서 배웠던 개념보다 훨씬 적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인 툴 자체를 33장에서 모두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그 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배우는 챕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33장에서 총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도출했던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자산효과,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자율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화폐 수요가 감소해서 이자율이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3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각각의 효과의 차이는 그 나라의 GDP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 GDP 한 등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 효과는 C, 그 다음에 이자율 효과는 I, 그 다음에 환율 효과는 순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순수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 효과가 중요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자율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이론은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인데요. Theory of Liquidity Preference 누가 이 이론을 만들었고 이론의 제 이름은 무엇이고 영어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모두 알아놓으시는 게 유익하고요. 케인즈가 거시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데 그 책 이름이 고용과 이자와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입니다. 보면 고용이라든지 우리가 실업 챕터에서 배웠죠. 이자, 오늘 배운 내용과 가장 밀접하고 화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고용과 이자와 화폐라는 것이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책 이름도 사실 경제학의 그냥 신약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은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궁금한 단기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인데 이거는 화폐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공급과 수요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생기는 균형.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번 학기 초반에 배웠던 수요 공급 모델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와 균형 이것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툴이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항상 나오는 가장 파워풀한 툴이기도 합니다. 이 유동성 선호 이론은 화폐 시장을 보고 있다. 여기서 단기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다. 이것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총수요 곡선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우리 34장이 속해 있는 단기 경기 변동이라는 그 하나의 부에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 유동성 선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과 수요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화폐를 공급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입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어떤 정책 추진을 펼쳐냈나요? 한번 리뷰를 해보시겠어요? 근데 중앙은행 자체가 통화량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중앙은행 자체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량 자체가 이자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시장 이자율과 무관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나타나고요. 화폐 수요를 살펴보면 유동성 선호 이론에 따르면 이자율 수준에 따라서 화폐 수요 양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가지고 다니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인데, 우리 지금처럼 데비카드가, 체크카드가 일반적이지 않은 1930년대 이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100달러를 들고 다니면 100달러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겠지만 50달러를 가지고 다니고 50달러를 은행에 넣어놓으면 50달러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내가 화폐를 실물로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높다면 우리가 50달러, 100달러 대신에 50달러만 가지고 다니겠죠. 즉 이자율이 높다면 내가 화폐를 조금 가지고 다닐 겁니다. 따라서 화폐 수요 곡선은 이자율에 우하향하는 모습을 띠고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배울 때는 이 평면이 X축과 Y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봐야겠죠. 그러면 Y축은 이자율, 그 다음에 X축은 통화량인데 화폐 시장이죠.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이고, 화폐 수요 곡선은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우하향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수요 곡선 모델 배웠을 때처럼 똑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만약 시장 이자율이 이 균형 수준이 아닌 R1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지금은 화폐 수요보다 화폐 공급이 훨씬 많은 초과 공급 상태죠. 이 초과 공급 상태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화폐의 초과 공급 상태일 때 이 균형 이자율이 R로 수렴하게끔 만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선호 이론에 따른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 곡선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가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물가가
상승하면 여러분들이 50달러를 갖고 다니는 것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량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동일한 만큼 우리가 화폐를 더 많이 60달러만큼 더 갖고 다니고 쉽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물가 수준이 상승한 만큼 우리는 화폐를 더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그래프상에서 시장 균형 이자율은 이렇게 R2로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했던 건 물가가 상승했을 때 균형 이자율과 총수요의 변화입니다. 균형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알아냈고, 그러면 여기서 이 ASAD 모델 평론에서 살펴보면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균형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점으로 총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가라는 변수를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의 총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 모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사용 변수이기 때문에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 이렇게 쬐끄맣게 붙여놨고요.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를 분석을 3단계로 해보면 먼저 가장 크게 변하는 키팩터는 물가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화폐 시장에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달러 가지고 다니다가 50달러는 예금에 넣다가 물가가 올랐으니까 60달러 가지고 다니고 은행에 40달러만 입금되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줄 돈이 40달러밖에 없으니까 대부 시장에 자금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겠죠.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면 재화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 왜냐? 이자율이 오른다는 건 여러분들이 공장을 짓는 데 대한 차입 비용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저축의 수익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를 줄이겠죠. 즉,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겠죠. 이러한 효과 때문에 Y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두 번째 엑서사이즈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그러면 총 수요 곡선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중앙은행이 어떤 이유로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펼치면 통화량이 많아졌으니까 이 R1에서 R2로 균형이자율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이자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와 동일한 원리로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건 투자의 차입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즉 이자율이라는 것은 투자와 소비의 기회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y 자체가 올라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죠? 여기서 변하는 것은 통화량 증가예요. 첫 번째 엑서사이즈에서는 물가가 변했을 때가 어떤 변화 조건이었다면 여기서 통화량을 늘렸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동일한 물가 수준에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늘린 것만으로도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y가 y1에서 y2 그래서 이거는 통화량의 증가는 뭐를 야기한다? 총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야기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동성 선호이론의 화폐 시장 균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이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이 34장의 제목을 다시 살펴보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로 화폐 공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Y가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동일한 물가 수준에서 Y가 감소하죠. 그러면 이렇게 통화량을 줄이면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이 총수요 곡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웠어요. 그러면 언제 이런 정책을 펼칠까요? 너무 당연하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총수요를 늘리려고 할 거고 경기가 과열됐을 때 통화량을 줄여서 총수요를 감소시키려고 하겠죠. 요즘은 다 이런 정책, 총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막 펼치고 있는 거고 총수요를 이동시키려는 때는 우리가 배웠던 볼커 아저씨 시대 때는 이렇게 총수요 곡선을 줄이려고 왼쪽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 제가 그래프로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말로 정리해 놓긴 했는데 핵심 자체는 통화량을 변동시키면 총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그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죠? 이런 경우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사용한다. 는 것을 말로 설명한 파트고요. 정리해보면 이 방향성 자체를 한번 이해하는 사이에 외울 건 없지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던가 기준금리를 인하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감소시키려면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고 그죠?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은 뭘까요? 당연히 맞추기가 너무 쉽겠죠? 근데 요즘 통화정책의 한계에 부닥쳤는데 그 이유는 0% 이자율이 하한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몇 %죠? 0.5%. 그죠? 미국은 0%죠. 미국 같은 경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통화정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아왔는데요. 이자율이 0%로 하락한 상태라면 통화정책은 되게 무력하다. 그래서 총수요를 구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고 있냐면 한번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forward guidance 이것은 사람들의 예상 자체를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예를 드렸지만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은
2022년까지 0%를 유지할 거다 라고 기간을 약속해 준 거죠. 그죠? 왜냐면 이자를 더 내릴 수 없으니까 나는 기준금리를 0%로 앞으로 2년 동안 더 유지할 거라고 그런 가이던스를 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의 예상을 컨트롤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뭐 인플레이션 예상이라든지 아니면 통화정책 파트에서 배웠던 부분이고, 양적 완화는 뭐냐면 우리가 공개시장 조작을 배웠잖아요. 그것을 아주 대규모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0%대에 도달해서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통화정책이 굉장히 무력해진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대안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통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로 재정정책이 총수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재정정책은 피지컬 팔러시라고 하죠. 통화정책은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하고, 이 통화정책의 툴에는 통화량과 이자율이 있었듯이 재정정책의 툴에는 정부 지출과 조세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재정정책은 우리가 25장에서 배웠나요? 저축과 투자,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8가지 정책 기억나시죠? 거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뭐 R&D 투자라든지 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게 모두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총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부 지출과 조세를 조정하자 올해 있었던 게 재난지원금, 텍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소비세 인하, 일시적 인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단기적인 경기 침체나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조정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재정정책이고요. 여기선 미국 정부를 가정했기 때문에 보잉사, 예를 들어서 보잉의 비행기를 200억 달러 주문하면 과연 AD 커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선박을 2조 원어치 주문하면 우리나라의 총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부가 지출한 것보다 훨씬 더 Y가 늘어난다는 게 승수효과고. 그러니까 이 Y잖아. 그러니까 Y, AS잖아. 그치, AD잖아요. 균형에서는 이게 같아지니까요. 근데 200억 달러보다 커진다고 생각하는 게 승수효과. 아니다. 200달러보다 더 적게 늘어난다는 게 밀어내기 효과.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이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시면 승수효과는 그 정의가 확대 재정 정책에 따른 소득 증가, 예를 들어서 보험사의 가족들, 직업, 일하시는 분들, 연관 업체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두 소득이 증가하면 그분들이 번 돈으로 소비를 해서 그 소비가 연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승수효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승수효과 어디서 배웠었죠? 통화정책에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 비율을 바꿨을 때도 승수효과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문한 것은 200억 달러인데 200억 달러가 재난지원금 생각하시면 돼요. 뿌렸는데 옆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그러면 식당 주인도 돈을 벌었으니까
뭐 헬스클럽에 다니고 뭐 헬스클럽 주인도 돈을 더 벌었으니까 뭐 옷을 사 입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증가해서 훨씬 더 총수요 곡선이 크게 이동한다. 이것이 승수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승수 효과를 계산 크기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기 소비 성향입니다. 이 한기 소비 성향은 여러분들이 100원을 더 벌었을 때 추가적으로 한기라는 것이 이 100원을 더 벌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90을 쓰고 10을 저축을 하면 여러분의 한기 소비 성향은 90%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PC가 크다.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은 다 써버린다는 거죠. 컨수. 써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또 쓰겠죠. 이런 식으로 클수록 한기 소비 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지겠죠. 이것을 수식으로 살펴보면 이 200억 달러, 그 다음에 한기 소비 성향 곱하기 200억 달러. 그죠? 이게 첫 번째죠. 왜냐면 200억 달러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더 쓸 것인가를 나타냈으니까. 그리고 이 돈 자체가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NPC가 제곱 곱하기 200억 달러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겠죠. 이거 우리 앞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무한 등비국수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NPC분의 200억 달러 하면 되겠죠. NPC분의 1 곱하기 200억 달러. 그죠? 그러면 이 앞에 파트 이것을 우리가 승수라고 부르는데 한번 2분의 1이면 승수가 얼마예요? 2죠. 4분의 3이면 승수가 얼마예요? 봐요. 이 승수는 이게 더 크죠?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때 승수는 4란 말이에요. 즉 한기 소비 성향이 클수록 사람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다 써버릴수록 승수가 크고 그렇다면 정부 지출의 효과가 크겠죠. 이것은 우리가 NPC를 100으로 만드는 정책이 뭐였어요? 100%, 즉 1.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뭐라 그랬죠? 기간을 정해줬죠. 8월 말까지 다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10만원을 받았으면 8월까지 다 써라. 다 써라. 한기 소비량이 1이라. 왜? 나는 정부 지출에 승수 효과를 크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죠? 이 공식에는 못 넣겠죠. 왜냐면 1이면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그렇게 승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한정시켜서 돈을 쓰라고 소비 쿠폰을 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그죠? 이게 승수 효과인데 이것은 뭐 소비가 될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고 정부의 수출 모든 구성 요소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 최초의 지출 증가가 얼마나 큰 폭으로 확대되는지 이거는 얼마만큼 1-NPC분의 1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아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그 크기보다 더 작게 늘어난다. 꼭 보는 걸 밀어내기 효과. 우리 이것도 앞에서 비슷한 용어 앞에서 배웠었죠.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아까 배웠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해서 총수요의 증가가 상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살펴보면 훨씬 쉬울 텐데 밀어내기 효과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어때요? 일단은 이렇게 정부가 200억 달러만큼을
구입해서 이 AD 곡선이 200억 달러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증가하면 어때요? 돈은 많이 사람들이 벌게 되면 혹시 앞에서 기억나세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죠. 자산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33장 처음 시작했을 때 보았던 자산 효과, 이자율 효과, 확률 효과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화폐 공급 곡선상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우리가 뭐 배웠죠? 총수요가 다시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 총수요 곡선이 얼마나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증가되는 이 총수요의 증가분이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가 구입을 증가하는 것보다 Y의 증가,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이만큼 소비를 더 했는데 Y의 증가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상 G의 증가분보다 적은 거죠. 돈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쓴 거죠. 항상 밀어내기 효과를 배웠던 부분을 분석을 해보시면 정부가 무엇을 했을 때 민간 부분에서 그 효과가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한번 투자 관련된 밀어내기 효과 살펴보시면 재정적자 때문에 국민저축이 감소해서 투자보다 작아진 현상이 나타났었잖아요.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 앞에까지 뭐였어요? 통화정책, 그죠? 통화정책이 있었는데 통화정책의 수단으로서는 사실 통화 공급과 이자율이 있었고 재정정책은 뭐예요? 재정정책이 있었는데 정부 지출과 텍스가 있죠. 이 정부 지출 통해서 뭐 배웠어요? 승수효과, 그 다음에 밀어내기 효과 이렇게 배웠죠. 근데 잘 살펴보면 뭐예요? 이 두 가지 정책과 네 가지 툴을 통해서 뭐를 이동시켜요? AD 커브를 이동시켜요. 그죠? 이게 오늘의 학습 테마죠. 마지막으로 그럼 세금의 변동은 어떻게 되냐? 세금을 인하하면 어때요? 동일한 수준에서 소비 지출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총수요 곡선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평면에서 세금을 인하하면 동일한 물가 수준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세금을 인상시키면 소비 지출이 감소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봅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정책적 툴을 짜야 될까요? M은 어떻게 해야 돼요? M은 늘려야겠죠. 침체하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된다고?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죠? 이자율은 낮춰야 되죠. 그리고 뭐 승수건 밀어내기 효과건 어쨌든 침체기에는 G, 정부 지출을 늘려야겠죠. 그리고 세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은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깎아야겠죠. 지금 보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건 통화량보다 기준금리는 계속 떨어지거나 동결된 상태, 그리고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그리고 얼마 전에 3차 재난지원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죠.
텍스는 좀 애매한데 그런 개별 소비세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완화를 했었는데 그런 재산세라든지 일부 부유층에 해당하는 세금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세금을 쉽게 깎을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이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가 굉장히 둔화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려와서 정부 부채가 아주 늘어난 상태죠. 정부의 수입은 사실 텍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총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긴 하나 누적된 부채가 있기 때문에 텍스를 깎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봉착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승수효과 밀어넣기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세금의 변동 자체를 우리가 어떤 영구 조치, permanent change로 인식하는가, 일시적인 조치를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이 AD 커브가 이동하는 부분이 바뀌는데 소득세를 인상시키는 것은 굉장히 조세 저항이 큰일이겠죠. 한 번 올리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올해 아마 소득 구간 3억 이상 되는 사람들의 그 소득세가 45%에서 48%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한 번 올리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이렇게 소득세를 올리는 건 엄청난 반발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비가역적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양도세를 올린 부분 이거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우리가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은 상황은 맞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 자체도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약간 앞으로는 계속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지만 이런 식의 사이클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에서는 양도세를 인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부동산 양도세 인상을 일시적인 조치로 인식을 하는 편이에요. 만약 일시적으로 인상이 되었다면 AD 커브의 왼쪽으로 이동하는 폭이 크지 않겠죠. 왜냐면 텍스를 인상을 하면 원래는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일시적이다. 그러면 이게 조금만 이동하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은 이 경제 안정화 정책.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요. 머니터리 policy, physical policy.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던지는 것이 이번 챕터의 마지막 파트예요. 이게 단기 경기 변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가? 그죠? 당연히 찬성하는 편이 개인자본. 그죠? 왜냐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총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모든 정부가 근래에 이러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케인즈 학파의 논리대로 정부가 엄청난 개입을 하고 있고 올해는 그 정부의 개입이 가장 극대화된 한 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고전학파 분들이 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맨큐 아저씨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는데 시차가 있다. 정책들, 예를 들어서 나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더니 이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사이클 중에서 여기에 왔을 때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여기여서 경기가 오히려 이렇게 튀어버리는,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재정정책, 통화정책 갖고는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요즘 락다운 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이렇게 안정적일 때 그 단계 낮추셨다가 지금 이렇게 느니까 다시 올리고 락다운 단계 올리고 계속 사이클이 조금씩 어긋나면 오히려 이게 더 시차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정책이 실시된 거랑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랑 효과가 나타나는 거 사이에 시차 때문에 계속 조금씩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안정화 정책은 안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게 고전학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개념이었죠. 자동 안정화 정치. 이거는 영어로 automatic stabilizer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런 통화정책, 재정책 안 와도 어느 정도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총수요를 증가하게 만드는 정책.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업급여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제도이잖아요. 침체가 생기면 이분들한테 돈을 실업이 늘어나겠죠? 실업이 늘어나고 이 실업을 하는 분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겠죠? 급여가 들어가면 세팅이 되면 C가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Y가 늘어난다. 즉, 특별히 정부가 새로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침체기에는 이렇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 이런 걸 자동 안정화 정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 효과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침체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론은 복습을 하면 케인즈의 인공성 선물 이론을 통해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부의 승수효과란 무엇인지, 승수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자동 안정화 정치란 무엇인지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